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점점 긴장되는 가운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기술적 가능성 측면에서 한국은 고도의 기술 기반과 기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3-5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은 한국을 국제적인 큰 압력, 특히 한국이 서명한 핵확산 금지 조약 NPT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다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CBM과 단거리 전술 핵무기인 화성 31과 같은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소형화된 핵탄두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의 위력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 원폭과 비교될 때 한국이 직면한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는 핵무기가 억지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소련이 붕괴한 후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강국이 되었으며 상당한 핵무기고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핵무기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부다페스트 협약을 통해 안보 보장을 받았으며 이러한 보장이 어떤 침략으로부터도 국가를 보호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은 이러한 안보 보장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제 안보 상황이 점점 더 긴장되는 가운데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 소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안보조약을 통해 한국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한국을 위해 3회 틈새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핵무기 사용을 포함할 수도 있는 미국이 실제로 배치할지에 대한 우려는 한국이 자신의 안보 전략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핵무기 소유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공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이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과 유지에 드는 막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핵 충돌의 위험 증가와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반응, 특히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지역 내 핵무기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충돌 위험을 증가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국은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것과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의 잠재적인 결과 사이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합의를 구해야 합니다. 핵무기 개발은 단순한 기술적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도전입니다. 한국은 선진 핵기술 기반을 보유하고 연구 및 개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기초 핵무기 능력으로 전환하는 데 여러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과정은 기초 핵무기 능력을 갖추는 데 최소 23년이 걸리며 선진 핵무기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최대 10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한 재료, 장비, 기술의 가용성뿐만 아니라 무기 설계, 제작 및 시험에 대한 경험의 개발과 축적을 포함합니다. 원자재에 관하여 한국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보유해야 한다. 우라늄은 원심 분리기를 통해 농축될 수 있으며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생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핵연료를 재활용하여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적절한 기술 및 기술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탄두 제작과 발사체 개발 과정도 큰 도전이다. 한국은 핵탄두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수입해야 하며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핵능력을 실제 군사적 도구로 전환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단계이다. 결국 핵무기 실험에 대한 실제 경험의 부재는 상당한 장애물입니다. 핵무기 실험은 무기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상과 억제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과 핵무기의 확산을 줄이려는 노력의 맥락에서 특히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역사와 미국의 압력으로 그것을 포기한 결정은 두 나라 사이의 안보 파트너십에서 중요한 지점을 보여줍니다. 1970년대 한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종료는 한국의 국방정책에서 전환점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가 없는 지역과 더 안전한 세계에 대한 깊은 약속을 반영합니다. 미국의 시작 3정책과 확장 억제에 의존하는 것도 특정 제한과 도전을 가져옵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포함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효과는 적대적인 당사자들이 미국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 크게 의존합니다. 상대방이 미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여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억제 효과는 비효율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에 대한 핵 공격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점점 더 긴급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확장 억제가 핵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에 충분히 강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특히 중요해집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핵 비확산 강력한 약속을 유지하고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사이에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앞으로 한국은 지역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고하거나 선진 국방 기술 개발,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억제력을 다양화하고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도 안보, 정치, 윤리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을 부러워하던 일본이 갑자기 울분을 토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한국 무기를 주로 수입하던 국가들에게 긴밀히 접근해 자신들 무기를 사라고 애걸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무기 수출 제한을 대거 풀겠다며 헌법마저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수출 규제를 가해 반도체뿐 아니라 자신들 소재 부품이 들어간 무기 수출을 막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기시다를 비롯해 일본 정부 인사가 비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본 방산의 충격적인 내부 사정이 드러나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자 일본 정부는 멘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외신까지 주목한 현재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5년 이내 GDP의 2%까지 방위비를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방위장비 수출 규제의 완화입니다. 2022년도 일본의 방위비는 5조 4천억 엔으로 GDP의 0.96% 정도였습니다. 아베를 비롯한 자민당은 내년도 방위비를 6조 엔대 후반까지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5년 후 최종 예산을 10조 엔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해 공격형 장비 수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제정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는 군안이나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용으로만 수출이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이를 개정해 전투기나 미사일 수출도 가능하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유엔이 좋지 않은 분쟁 당사국에 방위장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 침략을 받은 국가에는 협정 없이도 무기 수출이 가능하게 바꾸겠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주장에서 더 나아가 반격 대상의 지휘 통제 기능 등도 포함하자는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거론되던 적기지 공격 능력보다 타격력이 더욱 확대돼 헌법 구조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여론조사에서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와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57%였고 지금 그대로가 좋다는 응답이 33% 정도라 기시다의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중국 및 공산권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분처럼 보이지만 일본 내부에 충격적인 내막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자민당 의원이 방위산업의 비참한 상황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보다 연구개발비가 1천억 엔이나 낮다며 방산이 몰락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올해 일본의 방위 관련 연구개발비는 약 2,900억 엔 정도입니다. 이에 앞으로 상당히 큰 방위산업체의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 방산업체는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NEC, IHI, 후지츠, 히타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연구개발비를 최소 5천억 엔 이상 확보하고 5년 이내 1조 엔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몰락기업이 속출해 이미 늦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 자위대의 CE 수송기 브레이크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최근 철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유압기기 대표기업 카야바가 항공기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해당 회사는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 제로센 전투기 부품을 만들었을 만큼 역사가 깊지만 낮은 이익률과 방위산업의 어려운 현상에 노출돼 결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CE 수송기는 가와사키 중공업이 생산을 맡아 2016년부터 배치된 새로운 기종으로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를 지원하기도 했으며 올 3월 우크라이나 장비 제공에 활용됐을 만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주요 부품 하나가 빠지자 생산 및 보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카야바의 철수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다라며 적정한 이익을 내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쓰이 E&S 조선과 스미토모 중기계공업 등이 방산에서 손을 뗐고 몰락 분위기를 막을 수 없어 일본 전체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일본 저널리스트는 이것이 일본 방산업계의 현실이라며 전체 공업 생산액 320조 엔 중 방위 관련 생산액이 0.5%에 불과한 1조 7천억 엔에 그쳤다고 한탄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한국과 비교하며 무기 수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무기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현재 방위 산업의 어려움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서 영향력이 커진 것 때문이다. 방위 산업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해외에 팔리지 않아서다. 한국은 무기를 개량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에 수출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세계 유수의 성능이라 자화자찬하며 자기만족에 빠져 있어 결국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품질을 조작하는 문화 탓에 헛돈을 쓴 일이 허다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수백여 부품업체들이 투입돼 7조 원 이상의 개발비를 들인 소형 제트 여객기 MRJ 사업이 수차례 기기 이상 끝에 결국 접는 수모를 겪었고 미쓰비시중공업이 면허 생산했던 F-35 전투기는 첫 제작기부터 바다에 추락해 망신을 당했습니다. 6월 6일 일본 언론에는 왜 국산 전투기를 만들 수 없습니까? 기술자의 눈물이 말하는 일본 국방의 큰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개발을 한다 해도 자위대용으로 겨우 10만 150대 정도를 만드는 것이 고작이라 외국과의 합작 개발 없이는 비용 감당도 안 되고 수출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6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공동 개발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2035년부터 퇴역하는 F-2 전투기를 대체해 90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투기 관련 설계 개발 생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엔진 개발과 생산은 일본 IHI 등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형태로 봤을 때 이것도 돈만 투입하고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은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나라를 찾아다니며 자기들 무기를 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황당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기시다는 태국 총리와 만나 일본의 방위 장비품 수출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와 외교 국방 22회담을 진행하며 방위 장비 수출 협정을 체결했고 이어 9월에는 베트남과 비슷한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필리핀 정부 인사를 만나서도 군사물자 교류를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K골 구입했던 핀란드에도 접촉해 무기 판매를 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 일본인은 방위장비품의 협정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국처럼 일본의 군사 전용 비품을 중국이나 북한 등에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무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도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한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자신들 무기를 사라고 설득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유럽 쪽으로도 무기 수출을 타진했는데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는 보도문을 통해 우크라 러시아 전쟁으로 한국 무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차 200대를 비롯해 자주포, 다연장 로켓, 장갑차 등을 우크라에 내주느라 무기고가 비었고 서둘러 한국산 무기로 채워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지난달 말 폴란드 국방장관이 다급하게 한국을 찾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폴란드 측은 한국 국방장관을 만나 방위산업협력 의향서에 서명을 마쳤으며 수입하고자 하는 무기 목록과 수출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장관이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FA-50 경공격기를 유심히 살펴봤을 때 전투기 꼬리날개에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새겨져 있어 크게 감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바로 FA-50 전투기 48대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한국 전투기 구입 타진 사실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대당 가격이 4천만 달러 정도임을 감안하면 2조 원이 훌쩍 넘는 계약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KAI는 이번 사업 성사를 위해 폴란드 수출관리팀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구입해 본 적이 있던 이탈리아제 전투기를 놓고도 고민했으나 F-16과 호환성이 높은 FA-50을 우선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폴란드 장관은 한화 디펜스 공장을 찾아 K구자 주포와 각종 장갑차를 눈여겨봤으며 호주에 제공 예정인 레드백에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공장에 들러 K2전차 생산 라인을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와 함께 K2전차 수백 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초 UAE에 4조 원 규모 수출 성과를 이룬 천궁이에도 관심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폴란드가 내놓은 K방산 보따리 총액은 얼추 10조 원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년에 걸쳐 수입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폴란드의 한 해 국방 예산은 128억 달러 정도입니다. GDP의 2.2% 수준인데 향후 이를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장관과 함께 폴란드 국책은행장이 함께 온 바 있는데 한국 무기구매 대금을 금융적으로 어떻게 풀지 합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미국이나 독일제 무기를 구매해왔지만 가격이 워낙 비싼 데다 납기가 늦고 사후 지원이 잘 안 돼 한국산을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로는 NATO 포탄 대부분을 발사할 수 있고 유지 보수가 일치한다는 점도 인기의 비결입니다. 폴란드는 2014년 K9의 포탑을 제외한 차체 120문을 사들이며 한국산에 대한 검증을 끝낸 상태라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직전 5년보다 210%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72억 달러 방산 수출을 기록하며 세계 6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150억 달러로 세워져 비고 진입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차뿐 아니라 잠수함과 군함, 전투기까지 한국의 뛰어난 무기 개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성과는 방산업체의 주가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FA-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 KAI의 주가는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폴란드로의 수출 가능성이 가시화됐으며 매출과 영업이익도 지속적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이 찾는 한국산 무기. 과연 일본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최근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 수-34가 국제적으로 대망신을 당하는 굴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국민 34만 명이 거주하는 한 도시에 실수로 폭탄 떨어뜨리고 만 건데요. AP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40km 떨어져 있는 러시아 서부 도시 벨고로드에 지난 20일 밤 러시아 공군 폭격기가 폭탄을 투하해 주민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주민들에 따르면 폭탄이 터진 뒤 주변 아파트 건물들이 흔들리고 폭탄이 떨어진 도로에는 직경 20m짜리 구멍이 뚫렸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애초에 수-34에서 폭탄이 투하된 사실을 숨기고 이를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몰아갔지만 결국 오폭이 있었음을 뒤늦게 서인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떨어진 폭탄이 500kg 위력을 가진 강력한 폭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이렇듯 계속된 전투로 인해 러시아 공군기의 비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추락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미국 대신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며 선전포고했는데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로 불리는 이번 개발 계획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템페스트와 일본의 차기 전투기 개발 계획을 합친 겁니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영국 BAE 시스템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참여했으며 GCAP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단순 협력이 아닙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일종의 동맹 차원의 공조로 일본에선 벌써부터 21세기판 제로센 개발 계획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수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은 전투기 만드는 기술도 없는데 헛돈만 쓰는 중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와는 달리 한국산 전투기의 분위기는 러시아와 일본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폴란드와 4조 원대 잭팟을 터뜨린 한국형 경전투기 FA-50이 최근 말레이시아와도 수출 계약을 맺으며 나날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산 전투기는 최근 340조 원 규모의 초대박을 터뜨리며 그야말로 대세를 입증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전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FA-50의 뛰어난 성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협력해
미국의 군용기 획득 사업에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계 최대 군수 시장인 미국까지 진출할 발판이 마련됐는데요. 앞서 2018년 KAI는 미국 군용기 수출을 위해 협력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금 국내 기술의 전투기 수출에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를 위해 록히드 마틴과 함께 T-50를 제안하며 도전했으나 탈락한 지 5년 만에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KAI와 록히드 마틴은 미 현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FA-50 전투기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KAI는 미 공군과 해군의 군용기 획득 사업에 미 록히드 마틴사와 협력단, 즉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예정인데요. 미국산을 우선 구매하는 미국 산업보호법에 따라 미 방산업체가 주계약자 자격을 가져야 하기에 록히드 마틴과 협업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다. 미국은 앞으로 수년 내에 미 해군의 전술 대체 항공기와 신규 훈련기 사업, 미 공군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인데 이 사업에 필요한 전투기는 무려 50만 7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계산해보면 FA-50의 미국 수출 규모만 500대로 더 나아가 1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수주 잭팟이 또다시 터지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번에 미국 수출의 벽을 뚫는다면 한국은 5세대 전투기를 쓰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첨단 훈련기를 판매할 길이 거의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나 방산 수출은 기업 간 거래가 아닌 외교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한국산 훈련기가 거론된 만큼 FA-50 수출이 탄력을 받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더구나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의 경우 현재 운용 중인 T-45 기종 노후화로 후속기 조기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FA-50과 같은 성능이 보장된 기종을 하루빨리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르면 2025년에서 늦어도 2027년 사이에 기종 선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여기에 더해 2018년 미 공군 고등 전술훈련기 수주전에서 KAI를 제치고 선정된 보잉의 T-7 레드호크 훈련기가 갖가지 성능 문제로 인해 개발이 기약 없이 밀리면서 더 다급해진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KAI가 생산하는 FA-50은 훈련기뿐 아니라 실제 전투기로도 활용 가치가 높아 미국에서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전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FA-50의 뛰어난 성능과 사후 관리 능력이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또 예전에는 기본적인 비행 훈련만 훈련기로 실시하고 본격적인 전술과정 훈련이나 전환 훈련은 전투기를 통해서 익힐 수 있었지만 고가의 F-35를 훈련을 위해 자주 띄우는 게 부담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F-35 임무와 기능 중 일부를 첨단 훈련기로 익혀 조종 적응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실제로 FA-50의 성능을 개량하면 기본 전투 훈련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FA-50은 작년에 폴란드에 이어 얼마 전 말레이시아까지 대규모 수출을 진행하면서 이미 기술적 신뢰성을 축적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더해 수출형 FA-50 성능은 현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면서 무결점 품질 보증에 역점을 두고 만들어지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한 FA-50PL은 공중급류 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 AESA, 공대지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반적인 기능을 한 차원 높였으며 경공격, 특수전술 및 전투임무 등 다양한 임무작전이 가능합니다. 명품 훈련기로 불리는 FA-50은 사실 한 시골 마을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수백조 원에 달하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 가능성을 창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KAI 본사에서는 5천여 명의 직원들이 밤낮 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하늘길을 개척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 T-50 계열을 포함한 전투기들은 모두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여기엔 축구장 3개 크기의 고정익동, 즉 전투기 생산시설이 있는데 완성된 항공기는 경납고로 옮겨져 도장을 하고 연료를 최초 공급해 확인한 뒤 엔진 테스트까지 마쳐야 비로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들여온 부품을 단순히 조립하던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기술로 전투기를 제작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첨단 시골 마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기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KAI의 의지 또한 남다릅니다.
실제로 강구영 KAI 사장은 세계 최고의 비행기들이 나는 곳이 미국이고 거기서 우리 비행기가 날 수 있다면 KAI 브랜드 가치가 메이저리그로 상승하게 된다며 미국 시장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FA-50이 미국에 수출되면 대한민국 방산 역사에 엄청난 기념비적인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미국이 다른 국가의 무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에 FA-50을 미국에 수출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만 기술과 성능 검증이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아가 KF-21의 수출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F-35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미국이 대안책으로 KF-21을 제시하면서 공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FA-50을 도입한 국가들 역시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이들은 T-50, FA-50의 상호 운용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이미 파악했기에 KAI가 제작한 KF-21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5세대급에 육박하는 KF-21 개발에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상공을 누비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FA-50의 미국 수출 성공으로 순조로운 개발 과정을 밟고 있는 KF-21도 대규모 수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받아 사업 구상 20여 년 만에 드디어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2021년 4월 CJ 1호기 출고 이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 소음 및 진동, 구조 건전성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처음 날아오른 KF-21은 그동안 200차례 비행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 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했고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CJ 2호기는 지난달 비행 중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항공기의 속도, 전투 행동 반경, 이착륙 거리 등 260여 개 시험 항목에 대한 검증을 마친 KF-21 보라매는 2026년 전투용 적합 최종 판정을 받은 뒤 공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20여 년 만에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양산 추진의 인도네시아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연체 중인 분담금을 납부하면 KF-21 시제 5호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그런데 지금 시점의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도 조금 복잡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인 조코이 대통령은 더 이상 연임 불가이기 때문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간자르자바 주지사로 결정됐습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는 수비안토 프라보어입니다. 수비안토 프라보어는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이름입니다. 현 국방부 장관으로 KF-21 분납금 지연 사태의 원흉이자 프랑스 라팔과 전투기 협력을 추진해온 인물인데요. 따라서 KF-21 사업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수비안토 프라보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아쉬울 것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거르고 KF-21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발발 후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 수준의 조치들을 취하며 군비 증강의 브레이크를 풀어버린 폴란드가 최근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이런 의사를 타진한 주체는 폴란드의 국영 방위산업 채피지지입니다. K2전차와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역시 국영방산기업 PGG 그룹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전투기 공동개발 제안 역시 폴란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형 차기 전투기 KF-X 프로그램에 공동개발국으로 이름만 몰렸을 뿐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해 다목적 전투기 버전인 KF-21 블록 2 개발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KF-21의 폴란드 수출과 현지 생산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유럽 각국이 이 제안의 실현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32대를 발주해 내년부터 인수할 예정입니다. 현용 주력 전투기인 F-16CD 블록 52 모델은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능통형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탑재하지 않은 F-16 시리즈 중에서는 최상위급 고성능 모델입니다. 여기에 FA-50PL 48대가 추가되면 폴란드 공군의 보유 전투기 규모는 128대로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앞두고 있고 시장에 6세대 전투기의 등장이 임박한 마당에 폴란드는 어째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56세대 전투기가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 후임으로 지명한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56세대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차다라는 말입니다. 브라운 총장은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슈퍼카인 페라리에 비유하며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슈퍼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스텔스기는 획득 가격도 비싸지만 한번 뜨고 내릴 때마다 요구되는 정비 비용이나 시간이 비스텔스기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에 모든 군사작전에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해석입니다. 미 회계감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F-35 전투기 1시간 비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41,986달러, F-22는 무려 85,325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F-16은 26,927달러로 상대적으로는 저렴합니다. 전투기 운용자 입장에서는 적의 고성능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위험한 임무, 혹은 적 5세대 전투기와의 공대공 전투와 같은 고강도 임무가 아닌 단순 정찰이나 근접 항공 지원과 같은 저강도 임무에 값비싼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6세대 전투기보다 매력적입니다. 일단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나토국들과 호환할 수 있는 기종을 원하는 나라들이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적당한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환골 탈태에 가까운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F-16B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전투기는 제작사의 공급 능력에 비해 주문량이 너무 밀려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더라도 2028만 2030년은 되어야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전력 증강이 필요한 국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F-35 생산에 중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F-16이 월 생산 능력은 4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물량만 160대 이상 밀려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 상승과 납기 지연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들은 유럽으로 눈을 돌립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의 라팔이 있지만 대당 가격이 2,50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투기이고 유지비도 비싸 돈 많은 중동 국가들 외에는 거의 수출되지 않은 모델들입니다. 제재 대상국인 중국과 러시아 모델을 제외하면 고려할 수 있는 전투기는 스웨덴의 JAS-39EF 그리펜엔지 정도인데 그리펜엔지는 기존 그리펜에서 그리펜엔지로 성능을 개량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토 호환이 되는 기종이면서 미국 유럽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고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전투기는 바로 한국의 KF-21이 유일합니다. KF-21은 애초에 55.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에 F-16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크게 상회하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생존성이 우수하고 탑재 센서와 무장 역시 세계 최정상급 제품군이 들어갑니다. 현재 계획 중인 물록 3 모델은 아예 F-35처럼 내부 무장이 가능하고 무인 전투기와 연동이 가능한 5.5세대 이상급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성능이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이보다 매력적인 모델은 없습니다. KF-21 가격조차 부담된다면 한국에는 FA-50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한 FA-50은 우리 공군의 현용 FA-50과 달리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가한 블록 20 모델입니다.
한국산 또는 미국산 AESA 레이더를 선택할 수 있고 중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JDAM 합통직격탄과 같은 정밀 유도폭탄과 한국형 타우러스 등 장거리 타격 무장도 탑재됩니다. 공중 급류까지 가능하지만 가격은 전투기와 무장 군수 지원 옵션을 포함해 700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FA-50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미 공군 고등전술훈련 기사업 ATT 280대, 미 해군 고등훈련 기사업 UJTS 200대, 가상적 기사업 TSA 64대에서 FA-54형의 TF-50과 T-50어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의 나토 호환성까지 갖춘 차세대 전투기 KF-21과 FA-50까지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더구나 KF-21에 대해서는 현재 폴란드가 분담금을 지급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약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상위 3명에 대한 대선 가상 대결 결과 간자르 주지사의 지지율은 26.9%로 2위를 기록했고 반면 KF-21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지지율은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간자르 주지사, 프라보어 수비안토, 누가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권을 거머쥐느냐에 따라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지도 결정될 텐데요. 또한 인도네시아 대선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손절하고 폴란드에 분명한 사실은 폴란드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 한국은 훨씬 여유 있게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